평범한 우리들은 인생을 돌아볼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추억이 있어야 돼. 추억. 만약에 추억이 없는 삶은 그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 그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왔지, 이과수 폭포를 갔다 왔지, 우리 애들하고 여름에 캠핑을 갔다 왔지, 이거 생각나지 다른 건 생각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행을 떠나세요. 나중에는 없어. 떠나려면 언제 떠나? 지금 떠나세요. 지금. 저는 강의를 많이 다니죠. 강의 다니기 전에는 항상 제가 버릇이 있어요. 거울을 보는 버릇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만난다고 또 저기 킹 사우나 가고 아침에 면도도 하고, 제가 수염이 많거든요. 면도도 하고 조금 땀 빼갖고 좀 이렇게 피부도 좀 곱게 만들고, 왜냐하면은 오늘도 뭐 천여 분이 올 거니까 1000분이나 되는 분 앞에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야죠. 또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제대가 있어서 다행인데 꼭 확인하는 건 뭐냐, 바지에 자꾸는 올라갔는지. 내가 이거 제일 확인하는 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정말로 끔찍할 때가 있어요. 가끔 내가 아는 후배 신부가 허벅지가 넓은데 자꾸를 이게 안 내리는 건데, 공식선상에서 딱 다리가 벌어지잖아요. 다리가 굵은 사람들은 그 행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 신부 바지에 자꾸 벌어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근데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갔다면, 여러분들 지금 한 1000분 정도 와 계신데 눈은 여기 와 있고 머리는 저 신부님 바지에 자꾸 내려갔는데, 어떻게 내가 뭐 자기 자신을 알아라, 자기를 껴안아라, 뭐 삶을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 앞에 나설 때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 앞에 나서기에 지금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남 앞에 나서기에 무리가 없는가,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의 모습을 모른 채 남 앞에 나서면은요, 그건 정말 꼴불견을 볼 수밖에 없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남을 판단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 장기 둘 때도 훈수 두는 건 하나도 안 들어. 내가 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얼마나 잘 보여요. 여러분들 주위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많이 보이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정작 내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모습을. 내가 이렇게 폭삭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끝까지 자기가 잘났대. 끝까지 아무리 옆에서 충고를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폭삭 망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마 내 생각에는 중생도 많이 앉아있고 부처도 많이 앉아있을 거예요. 그건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는 얘기 하시죠. 근데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면 차라리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남이 나를 들여다보는 걸 듣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판단해 줄 수 있는 나의 멘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는가를 지적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우리는 꼭 필요해요. 근데 그런 멘토 몇 명이 있어야지 실패하지 않느냐면 3명은 있어야 되네. 적어도 3명. 너무 많으면 복잡하고, 1명은 위험하고. 저는 멘토가 뭐 참 많습니다. 저한테 충고해 주는 분들도 많고, 저를 걱정해 주는 분들도 많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도 많은데, 저는 뭐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멘토는 3명이 있어요. 첫 멘토는 나보다 3살 많은 교수죠. 그래도 꽤 공부한, 유학한 교수예요. 사회복지를 공부한 교수인데, 생태마을에 1년에 2번은 꼭 와요. 그래서 저하고 하룻밤을 자고 가요. 얘기를 참 많이 해줘요. 그리고 저는 카톡이라는 걸 안 해요. 카톡이라는 걸 안 해요. 왜 카톡을 안 했냐면, 내 멘토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너는 카톡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카톡이 뭔지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열어보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멘토들이 하지 말래니까.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날 잘 몰라. 근데 하지 말래.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신부님은 저한테 좋은 글이 있으면 내가 카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풀어서 내 휴대폰에 보내주세요. 좋은 글, 묵상할 수 있는 글, 이런 것들은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내가 막 한참 막 뜰 때, 지금 뜰 때는 한 2007년 그 전에도 유명한 강사긴 했는데 방송에 뜨기 시작한 건 2007년부터. 근데 그 형님이 우리 평창에 와서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저는 나를 찾아오는, 우리 평창이 굉장히 멀거든요. 나를 찾아오는 신부들은 항상 안방을 내줘요. 내 손님이니까. 그리고 나는 거실에서 잠을 잡니다. 안방을 내주고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문을 열고 나와서 황 신부 안방 좀 들어와 봐, 딱 그러더라고요. 들어가 보더니 자, 양복을 걸어놓는다고 내 옷장을 벗었는데 양복이 14벌인가 15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옷을 한 벌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왜 너는 14벌이나 양복이 있어야 되느냐. 네가 이제 유명해졌다고 건방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딱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벌이면 되지, 이렇게 많은 양복이 너한테 왜 필요하느냐고. 근데 전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내 멘토가 그런 걸 지적해 줄 때. 그래서 그 양복 다 나눠줬어요. 내 몸에 맞는 사람 찾아서 나눠주느냐고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원래 몸이 너무 작아갖고 입으면 다 안 들어가. 그래갖고 좀 허리 같은 거 늘려서도 다 해서 다 우리 직원들, 주위에 있는 우리 직원들 거의 다 나눠줬죠, 늘려서. 근데 내가 다음 해인가 그 다음에 그 신부님 성당에 가서 강의할 일이 있어서 하룻밤을 자는데 안방을 역시 내주더라고요. 안방에 들어가서 딱 옷을 내가 옷장에 걸으려고 딱 열었는데 정말 전 그걸 보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동복, 하복 딱 2벌 있는 거예요. 그 신부가 나이가 거의 43살, 4살, 나보다 3살 많았으니까 그 나이가 되도록 동복, 하복 딱 2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어느 성당 가서 그 동창 신부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동창 신부도 그 동창 신부도 교수를 하고 있는데 홍 신부는 그렇게 하고도 남지. 그러니까 나의 멘토는 그냥 말만 하는 멘토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멘토예요. 사는 멘토. 또한 멘토는 나하고 굉장히 정말로 친한 멘토인데 이 신부님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첫 번째 멘토는 신앙적이었다면 이 신부님은 철학적이에요. 이분이 요즘 나하고 하는 얘기는 50살 먹은 신부들은 30년 동안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고 혼자 밤을 보내면 30년 동안 그러면은 대개는 멘탈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신부만 그런 게 아니야. 사람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고 다른 사람 안 만나잖아요. 그럼 멘탈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은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이 신부님이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요. 기가 막히게 그려요, 정말로. 네. 그래서 그 그림을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하는 말이 사제로 살기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 25주년 기념에 전시회를 하면서 그림을 다 팔아갖고 나한테 1,000,000원을 갖고 왔어요. 너 잠비아에 고아원에 나고 왔었거든요. 고아원에 필요한 거 꼭 이걸로 해주라고. 얼마나 좋은 멘토예요. 근데 그 멘토는 나한테 하는 말이 너는 오락 프로에는 나가지 말아라. 방송에는 교양 프로에만 나가라. 왜냐하면 교양 뉴스만 나가라. 왜냐하면 신부는 가르치는 사람이지 연예인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신부님이 나한테 딱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30방송국 더 이상해서 토크쇼에 나와달라, 뭐에 나와달라, 그래도 하나도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도. 누가 나한테 충고를 해주냐면 멘토가 나한테. 근데 제가 아침마당에 5번 나가면서 PD들이 신부님, 우리 이 PD 작가들이 신부님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느냐고. 나는 잘 모른다고. 신부님 보면은 충분히
오락 프로에 나가갖고 할 수 있는 자질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안 나가시고 교양 프로하고 뉴스 프로에만 나오시고, 어떻게, 나 멘토가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간다. 너무너무 좋은 멘토들이 있죠. 제가 곁길로 안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충고해주고 붙잡아주는 멘토들이죠. 또 한 멘토는 나보다 7살 많은 신부인데, 정말로 이 신부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그 수많은 말을 하는데도 단 한마디도 유익한 말을 하지 않는 신부예요. 제가 정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신앙적인 얘기도 안 하고 철학적인 얘기도 안 하고 어쩌면 이렇게 유익한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고. 나이만 먹었지 뭐 아는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위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본명이 베네딕토인데, 저 베네딕토 신부가 우리 황 신부한테 하는 거 보면은 막내 동생이 이뻐갖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밥 먹다가 김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꼭 한마디 해요. 유명한 신부님이 입술에 김 묻히고 이게 뭐냐고 그러고 떼어줘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신부님하고 밥 먹는데, 같이 밥 먹는 자매가 여기 고춧가루가 껴갖고 웃을 때마다 그냥 빨간 고춧가루가 빡빡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속으로 아유 주책맞게 저렇게 얼굴에 고춧가루 껴있는데도 모르고 저렇게 이러는 사람이랑, 잠깐만 이리 와봐 그리고 이쑤시개로 고춧가루 떼어주는 사람이랑, 어느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고춧가루 빼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부님하고 여행도 항상 이 신부님하고 다녀요. 그럼 뭐 반창고 뭐 가방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말만 하면 다 나와. 말만 하면 다 나오는 그런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서 강의를 해도 이 성당에 가서 했어요. 이 성당에 성서 강의를 했는데 매번 1000명씩 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 1000명한테 전부 빵, 우유, 맛있는 거를 다 무료로 다 제공해주고, 제가 강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마 이 신부님하고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알콩달콩 티격태격 해가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지 않을까. 물론 그 외에도 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또 제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충고해주고 이끌어주고, 때로는 편지도 써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뭐 여러 종류의 편지가 오지만 그것도 뭐 저는 충고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충고의 하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멘토가 몇 명이 있는가, 만약에 지금 멘토가 없다면 오늘 정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나를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건 마음속으로만 저 사람은 내 멘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가서 얘기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내 멘토로 삼고 싶다고. 시카고에서 이 황량한 이국 생활에서 내가 혹시 잘못되는 길로 간다면 나를 좀 잡아달라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그 멘토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생전 얘기도 안 해. 그런데 얘기를 안 하는 사람한테 누가 너무 사랑해서, 자매님 요즘 자매님 보니까 좀 옷도 입고 다니는 게 좀 이상하고 좀 이상해, 헛바람이 든 것 같아, 자매님 좀 똑바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사랑해서 그랬는데 멘토라는 걸 지정해 주지 않을 때는 네가 뭔데,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 뭐라고 그러듯이 네가 뭔데, 너나 잘 살아,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딱 멘토를 정해놨, 당신 나 멘토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멘토가 충고해 줄 땐 기분이 안 나빠요.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멘토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멘토는 당신이라고. 그러면은 지켜보는 눈이 남다르다는 거죠. 기분 나쁘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아주 기분 좋게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청국장 가루를 갖고 왔는데 다 팔렸어요.
청국장 얘기를 좀 하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은 청국장의 놀라운 효능을 보시면은 뭐 수많은 좋은, 요새 논문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또 청국장도 다 영어로 써요. 영어로. 그래서 이 청국장 만드는 사람들은 다 저 시골 사람들인데 영어로 논문을 쓰니 어떻게 알아봐. 근데 나는 또 우리 직원들이, 유학하고 온 직원들이 있어서 다 번역해라고 갖고 오라고 해서 난 봐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청국장이 아주 군내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부패균, 부패취라고 그래.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들 청국장 하면은 어머니가 아랫목에다가 큰 보재기 쌓아갖고 소쿠리에다가 그냥 온 집안의 냄새가 진동을 해야지 청국장 떴다고 그러잖아요. 썩은 거예요. 바실러스균은 어느 정도 발효를 하다가 이게 활성화가 극에 달하면 그때부터는 자기네들끼리 잡아먹고 썩기 시작해요. 우리 청국장 가루 갖고 냄새 안 난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냄새 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청국장으로서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국장은 청국장 어떻게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방법은 청국장 포장지에 잘 쓰여 있어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드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1960년대는 전화가, 집에 무슨 전화가 있었죠? 다이얼 전화기가 있었죠? 다이얼 전화기가 있었어요. 근데 1980년대에 들어가서는 무슨 전화기가 있었냐면 누르는, 번호를 누르는 전화기가 있었어요. 누르는 전화기. 80년대 중반에는 무선 전화기가 나왔어요. 핸드폰이 아니고 무선 전화기. 집에서 전화 받아갖고, 예전에는 전화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다 거실로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전화 받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1980년대 중반에는 애들한테 전화가 오면 엄마가 전화 받아갖고 침대에 누워있는 딸한테, 아들한테 던져줬어요. 전화 받으라고. 근데 1980년대 후반에는 어떤 전화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드디어 모바일 폰이 나왔어요. 휴대폰. 집 밖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세상은 더 총알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3년, 4년에는 무슨 전화기가 나왔느냐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휴대폰하고 스마트폰하고 구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뭐 스마트폰하고 휴대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 그런데 갤럭시 1, 2, 3, 4, 5, 6, 7, 8 플러스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오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제 친구, 신부, 형이 삼성전자, 그야말로 사장이에요, 사장. 근데 20년 전에 벌써 여기까지 개발이 거의 다 돼 있었대요. 20년 전에. 그때 벌써 얘기를 다 했어요. 여기까지 다 개발이 돼 있는데 왜 20년 뒤에 거를 벌써 개발해 놓고 상용화를 시키지 않았느냐? 그 개발해 내갖고 팔아먹는 단계가 있어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돼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죠. 근데 내가 우리 이렇게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느 길에서, 특히 명동 같은데 제가 강의가 있어서 나가면은 할머니들이 나를 만나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람이 길에 걸어 다니니까 라고 시부님 사진 찍자고 한 4분 정도 되는 할머니들이, 그러면은 일단은 휴대폰들이 다 있으니까, 그게 뭐 갤럭시 2인지 3인지 노트 1인지 2인지 휴대폰인지 잘은 몰라도 하여튼 전화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진을 찍으려고 그럴 때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찍을 줄 몰라. 일단 찍자고는 그래 놓고 막상 이제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나 찍을 줄 몰라. 그 중에 제일 똑똑한 할머니한테 네가 찍어. 그래도 네가 제일 낫잖아. 그럼 딱 웃으면은
할머니가 탁 신부님 보세요. 그래갖고 어디를 눌러야 돼? 그러더니 딱 누르고 한다는 소리가 신부님 그런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뭐 네가 나오는지 내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야. 제가 그래서 복장 터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 때 논문을 쓸 때 저는 타자기로 썼어요. 타자기로. 제가 그 끄트머리 타자기 마지막 세대예요. 그런데 딱 신부가 됐는데 286 컴퓨터, 386 컴퓨터, 486 컴퓨터, 586 컴퓨터, 이제 뭐 기가 메가 컴퓨터가 나와갖고 그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어마어마해요. 제가 3시에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의 1000만 평 부지에 이코시티를 건설을 해요. 1000만 평이면은 여의도 11배. 여의도 11배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어디가 내 땅인 줄 알고 어디에다 건물을 져. 측량을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뭐 한 50m, 100m는 측량 기계로 측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5km, 7km, 8km 그것도 숲이 꽉 차 있는데 어느 지점에다가 해야 되는지 측량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건축 도시공학 교수가 이번에 측량을 어떻게 했느냐면 드론을 띄웠어요. 드론을 띄워갖고 한국하고 연결을 해갖고 우리가 찍고 싶은 지점을 한국에 연락을 하면은 거기서 위도, 경도 지점을 다 입력을 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입력을 해갖고 띄우면은 인공위성하고 드론하고 연결을 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딱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숲속 200m, 300m 지점에 가면 드론이 꼭대기에서 그 지점을 이렇게 쏴요. 그럼 거기다가 놓으면 이제 거기가 신학교 부지 정 가운데가 되는 거야. 그럼 해나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요즘은 애들도 태어나면서 이러면서 태어나요. 애들도 이러면서 태어나는데 누구만 안 변하느냐 하면은 내 나이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 80대는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냐면 따라갈 수가 없거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포들은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미국 책도 안 읽고 한국 책도 안 읽어. 보니까 아무것도 안 읽고 시대는 총알같이 변해가는데 변하지 않은 거예요. 뭐를 가지고 무슨 잣대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면 다 여러분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1970년대 오신 분은 70년대 것만 가지고 와요. 1980년대 개념 가지고 계신 분은 80년대 것만 가지고 와요. 어저께 우리 자매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여기 시카고가 눈이 오면은 딱 차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싹 다 눈 친다며요. 근데 그 자매님이 강원도 평창에는 제설기가 2대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강원도도 눈 오기 전에 모든 제설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 쳐요. 강원도도 강원도도 그래요. 그래서 제설차가 밤새 다니면서 염화칼슘 뿌려갖고, 제가 강원도 사는데 거의 빙판길을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변화를 이 미국 분들 와서 보면 20년, 30년 정도 안 들어와 보신 분들이 전혀 개념이 없으셔요. 전혀 개념이 없으셔요. 한국은 어느 정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막혀요. 그 도로 무슨 데모를 한다든가 뭐를 막히면은 그 차 거기에 이 LED 거기 이렇게 쭉 이름 뭐 쭉 글씨 나가는 거 있죠? 거기서 지금 손님은 목적지를 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막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리셔서 지하철 몇 호선 몇 번 출구에 들어가셔서 타고 가시면은 목적지에
도착하실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미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미국도 그렇겠지만 한국은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다 찍혀 나와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어요, 한국이. 그런데 아직도 한국을 너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변화는 너무너무 빠르고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데 누구만 안 변해? 60대, 70대, 80대만 안 변하고 죽어라고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2040년이 되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2000년대 얘기를 했어요. 2000년대, 2010년대 로봇 발전 속도, 그럼 2030년, 2040년 정도 되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로봇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알파고 바둑 두는 걸 보니까 인간을 벌써 뛰어넘기 시작을 했죠. 인간을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2040년이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거의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2040년이 되면. 왜냐하면은 누구라는 AI 인공지능이 지금 한국은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 누구라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인님 일어날 시간이 됐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음악을 뭘 틀어드릴까요? 아침 기상으로 틀어줘요. 오늘은 날씨가 좀 축축하고 그런데 에어컨 공기 환기 시스템을 해드릴까요? 좀 나가려고 그러면 자가용 지금 한 5분 전에 시동을 걸어놓으면 아주 쾌적하게 갈 수 있습니다. 벌써 다 대화를 해요. 그럼 말하면 다 알아서 해요. 음악도 틀어주고 밥도 눌러주고 음식도 다 준비해주고 이 기본적인 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화 다 되고 문제 해결 다 해주는 로봇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로봇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감정을 느끼면 신앙생활을 당연히 하고 싶어 하죠. 로봇을 그래갖고 나한테 신부님 저 세례받고 싶습니다. 저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로봇을 세례를 줘야 돼 말아야 돼? 주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네가 로봇이기 때문에 세례 안 줄 거야? 그럼 얘가 상관없습니다. 우리끼리 세례 주는 로봇을 만들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그리고 그런 세상이 바로 코앞에 와 있고, 제가 막 나오기 전에 뭘 잠깐 자료를 봤는데 로봇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단계까지 올라갔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세상은 총알같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은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따라갈 수는 없고 이 세상에선 살고 있고 그 뭐 얘기는 해야 되는데 아는 건 1960년대, 70년대 정보밖에 없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공자님이 73살까지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공자님은 엄마가 14살, 아버지가 79살에 공자님이 나요. 공자님 아버지 빨리 죽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맨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갖고 똥찌기도 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 됐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끝까지 묵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끝까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고 말할 정도로 끝까지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오신 특히 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청중들이 내 주 고객층이 6, 7, 8, 90대예요. 근데 내가 맨날 죽는 얘기만 하고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말고 500만 원만 남기고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공부를 하지 않는 데 있구나. 그리고 여기 이 대한민국에도, 요즘 대한민국은 사실은 이 정치적인 갈등이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지금 2분기 수출이 16%예요. OECD 국가 중에 수출 1위예요. OECD. 대한민국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한민국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날이에요. 수출이 지금 16% 증가하고 있고 아마 올해 다시 1조 달러로 진입할 거예요. 수출이 1조 달러 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10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가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스페인보다도 더 잘 사는 건 알고 계세요? 네, 스페인, 이탈리아가 우리 지금 밑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이탈리아가 자꾸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고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출도 잘 되고 경쟁력도 좋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미국에 와서 보면 곧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고 곧 전쟁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미국에 있는 동안 전쟁이 터졌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한국에 안 들어가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려면은 미국 책을 50권을 읽든 한국 책을 50권을 읽든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려면은 50권은 읽어야 돼요. 내가 적어도 50권 정도 읽지 않고 거의 한 권도 안 읽고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세운다면 그거는 고집이에요. 아집이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권합니다. 책을 좌측 것도 하나 읽어보고 우측 것도 하나 읽어보고 방송도 우측 것도 한번 보고 좌측 것도 한번 보고 제일 좋은 거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거예요. 정규제 거지만 시청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세 사람의 강의를 꼭 들으세요. 첫 번째, 명지대학의 한명기 교수 강의를 꼭 들으세요. 이분은 서울대학에 나왔는데 이건 적으셔도 돼요. 명지대학의 한명기 교수 강의를 꼭 들으세요. 명지대학의 한명기 교수. 이 교수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고, 일본고도 정통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강의를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강의를 잘한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KBS PD들이 얘기를 해요. KBS PD들이 신부님, 제가 아침마당에 나가면은 아침마당이 총 62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원하는 시간이 57분이에요. 강의를 처음 출연을 할 때 막 난리가 났어요.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어요. 앞에 계속, 그 다음 앞에 계속 그 강의 그거를 막 넘기고 까먹을까봐.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 띄우면 정신 사나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심히 원고 안 봐도 된다고.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57분에 딱 끝냈는데 그 KBS 모든 사람들이 다 방송을 다 봐요. 그 안에 내가 아침마당 생방송할 때 저런 신부님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57분에 정확하게 매듭을 딱 끝내준 건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보다 강의를 더 잘하는 사람이 한명기 교수예요. 이분은 좀 사학과 교수기 때문에
나하고 좀 대중성에서 좀 떨어지죠. 근데 이분의 임진왜란 강의를 듣고 병자호란 강의를 듣고 동학혁명의 강의를 들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금방 이해를 해요. 임진왜란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움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낀 거예요. 껴서 우리가 고통을 겪은 거예요. 병자호란은 우리하고 청나라 싸움이 아니에요.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어디에 붙을 거냐? 근데 우리는 명나라에 붙은 거예요. 실세는 청나라였는데 그 바람에 임금이 머리를 3번, 9번 이 삼고구 두레라고 인조가 그런 게 누구 편에 들 거냐? 동학혁명은 사실은 우리 민중의 반란이 아니에요. 동학혁명을 일으키면서 누가 들어오냐면 일본이 들어와요. 일본이 들어오면서 청나라가 들어와요.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6.25 전쟁도 역시 우리나라하고 북한의 전쟁이 아니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의 전쟁이에요. 일본이 엄청나게 참전한 건 아시죠? 6.25 전쟁 때 일본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참전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6.25 전쟁도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단순한 그냥 정책 결정이 아니라 지정학적, 경제적, 군사력, 역사적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하나 내면은 미국이 경제 규모가 16조예요. 16조 달러, 일본이 경제 규모가 8조예요. 그러면은 합치면은 24조죠.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1조야. 그리고 중국은 경제 규모가 15조고 북한은 경제 규모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15조인 중국 팀하고 24조인 일본하고 미국 팀하고 우리나라는 어디에 붙어야지 살까요? 현재로서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만이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다 알아요. 대부분이 다 알아요. 대부분이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판단하지 말고 좀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식견을 넓히면은 드립다 머리 대고 핏대 대고 싸우고 다신 너하고 얘기 안 한다 이런 그냥 얘기를 해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랐는데 한 10마디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너하고 얘기 안 한다. 아는 게 있어야지 많이 말을 하지. 그래서 한명기 교수 강의를 꼭 들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려대학의 장하성 교수. 이 교수는 경제학과 교수예요. 이 교수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너무너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 교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 사내 유보금이 얼마냐면 700조예요. 700조면은 미국 달러로 따져도 7천억 달러를 지금 갖고 있어요. 회사에. 이거는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돈이에요.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돈이야. 그런데 10대 기업에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에요. 10대 기업 안으로 끝이야. 근데 이 지금 대기업이 700조를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다시 재투자도 하지 않고 뭘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IMF에 대한 아픔이 있으니까. 근데 이 장하성 교수의 이야기는 누구한테 혜택을 줘야 되냐면 대학생들 무상교육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은 대학생들 무상교육 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무상교육 시킵니다. 유럽은 우리 신부들이 대부분이 어디로 유학을 가느냐 하면 다 유럽으로 유학을 가요. 왜 유럽으로 유학을 가느냐 하면 학비를 안 내니까. 기숙사비만 내면 되니까.
근데 기숙사비는 아무 문제가 없어. 수녀원에 가서 미사만 해주면 다 해결돼.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래서 신부 열이 유럽으로 유학을 가면 한 명이 미국으로 와요. 근데 난 주교님한테 가갖고 10명 중에 5명은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도. 왜 미국으로 보내야 되느냐면 모든 학문의 주도권은 지금 미국이 갖고 있거든요. 유럽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모든 정보가 영어로 쏟아져 나오는데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신부는 새로운 정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걸음 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한국의 모든 문화, 정치, 종교를 이끌어 나가려면 어디로 보내? 미국으로 보내라. 돈이 들더라도. 근데 미국으로 못 보내요. 학비가 너무 비싸거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장하성 교수의 논리는 그런 논리입니다. 무상교육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왜 대학생들을 무상교육을 시키느냐?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니까. 국가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하반기부터 치매 할머니들 90% 치료비는 국가가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최저 기초 노령연금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그런데 내년부터인가 67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대상자 선별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67만 원으로 올라가요. 뭐 이건 제가 수없이 강의 때 얘기했어요. 나라가 제대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대부분의 기초 노령연금이 70에서 90만 원으로 시작하거든요. 미국도 90만 원이죠. 900달러, 700에서 800, 900달러죠. 그게 이제 가장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미국에 와 있는 동안 또 발표가 나왔어요. 이제는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은 없는 의료 혜택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 한쪽에서 난리가 나서 돈 다 퍼주면 나라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 다 퍼줘야 한 30조, 40조예요. 근데 지금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은 700조예요. 그리고 묻혀있는 돈들은 내가 그 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끄집어내고 이 몰래 뒤에 감춰둔 돈 다 끄집어내면요 거의 1000조가 넘는데요. 그걸 다 오픈해 놓으면 나라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면 장하성 교수가 하고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고. 나는 그런 얘기 할 줄도 몰라요. 장하성. 세 번째, 서울대학의 최인철 교수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서울대 이 교수 강의는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최인철 교수는 행복학 강의를 하는 교수예요. 이 최인철 교수의 요지는 행복하려면 여행을 다녀라. 근데 누구 말을 빌리느냐면 이 교수가 서울대학 행복학 연구소 소장인데 소크라테스, 공자, 심지어 석가모니, 예수님, 사회심리학자, 철학자,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인생에 와서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행을 다니라는 거예요. 왜 여행을 다녀야 되느냐면 죽을 때 기억나는 건 여행 간 것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30살서부터 60살까지 죽어라고 일만 하면은 죽을 때 그런데요. 내가 이 세상에 일하려고 왔나? 그리고 죽는데요. 근데 뭔가 좀 시간을 쪼개서 억지로 힘들지만 시간을 만들어서 어디 여행을 갔다 오고 하나 더 나가면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면은 더 높은 행복을 누리려면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하고 빌 게이츠 이 미국의 기업가가 만들어서 조성한 거는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 100조. 한국 돈으로 100조를 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크기가 다른 거죠. 왜 미국이 어쨌거나 1등 국가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나누는 차원 높은 게 있는 거죠.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집을 한 채 기증 도네이션을 하셔서 장학재단을, 교육재단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 미국에 다녀봤는데 교육재단을 만든 성당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이게 기적의 이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신부님, 제가 강도들한테 납치를 당해갖고 이틀 동안 트렁크에 갇혀 다녔대. 이틀 동안 강도들이 끌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 강도들이 그 당신 차였는데 내 CD 화가 나십니까? 라는 걸 이틀 동안 듣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풀어주면서 이 CD를 들으면서 죽일 마음이 없어졌다고. 할머니 카드에서 돈을 다 뺏어갖고 돈을 다 뺐지만은 죽일 마음이 없어졌다고. 할머니가 1년 동안 외출을 못했대요. 너무 세상이 무서워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제 그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사는 거라고.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만약에 그냥 거기서 원래는 묶어갖고 돌에 달아갖고 저수지에 죽인다고 자기네들끼리 막 작전 짜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렇게 죽었다면 얼마나 의미가 없을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재산 중에 100억을 저한테 갖고 기증을 하셨어요. 100억을. 예. 그리고 1년 후에 100억을 더 갖고 오셨어요. 1년 후에 100억을. 근데 그 할머니는 평생 1000억 정도 재산이 있었는데 빚으로 700억 정도를 날렸대요. 하나도 안 행복했대, 날리는 동안은. 근데 이 신부님한테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일이 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대, 지금 사는 게. 그래서 80 넘어서 행복하기 시작했대. 이제 84살이거든요. 80 넘. 그러니까 내 걸 내놓으면서 행복하게. 이제 뭐 와서 재판 걸 사람도 없잖아. 다 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남았어요. 신부님, 저 이제 여기 조금, 저기 이제 조금 이제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조금 100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할머니가 땅을 팔아서 돈이 이제 제 통장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기증하면서 이 아프리카 일이 훨씬 커졌죠. 생각보다 훨씬 커지고 신학교까지 짓게 되는 과정을 이제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 계획이 아니라고. 이건 하느님의 계획이지 나는 전혀 이런 거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농장이나 좀 도와주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 됐잖아요. 여기 교육재단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미국 교회 안에 새로운 기적의 이 재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분들 이제 이룰 거 다 이루고 있는데 이대로 머무르면 미션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미션을 가지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여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사람들, 똑똑한 아이들 골라내갖고 그 아이들 또 키우면은 나중에 그게 다 교회의 재산이 되고 한민족의 재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시일반이라고 조금씩 여유 있을 때 이렇게 재단에 이렇게 기부하는 모습도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를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삶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추억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할 때 비로소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할수록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같은 길을 걷는 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험한 언덕을 오를 때도 용기가 생깁니다. 진정한 우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지위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 그것이 바로 좋은 법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모습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정작 내 안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겉모습을 가다듬듯이 마음의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좋은 벗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안의 허물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기만 원하고 주지 않으려 한다면, 내가 이해받기만 바라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찰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나는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매 말만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상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은근히 질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상대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는지, 아니면 편한 순간에만 함께하려 하는지,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됩니다. 내 안의 이기심과 교만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으려 애쓰는 마음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좋은 친구는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함께 웃고 떠들며 기쁨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나를 일깨워주는 사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방향을 가리켜주는 사람, 내 안에 더 나은 모습을 믿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인연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깊은 통찰로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어떤 이는 실질적인 지혜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돕습니다. 또 어떤 이는 따뜻한 위로로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어떤 이는 날카로운 충고로 나태해진 마음을 일깨웁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관계들이 모여 우리 삶을 입체적으로 만듭니다. 한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얻으려 하면 관계는 무거워지고 부담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삶의 그림은 풍성해집니다. 어떤 친구와는 조용히 산책하며 삶의 의미를 나누고, 어떤 친구와는 활기차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또 어떤 친구와는 편안하게 일상의 소소함을 공유합니다. 이 모든 관계가 각각의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관계 안에서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으로만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표현되어야 하고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으로는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색하다는 이유로,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는 착각으로 진심을 감춥니다. 하지만 관계는 능동적인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저 안다고 해서, 가끔 연락한다고 해서 진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상대의 삶에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 안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헌신입니다. 상대가 힘들 때 외면하지 않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용기 내어 충고하는 것, 이런 것들이 관계 안에서의 책임입니다. 때로는 솔직한 말 한마디가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은 결국 상대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나를 열어 보이는 용기, 상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겸손함,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용기, 이런 용기들이 모여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관계 안에서의 결속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순간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상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는 순간, 작은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순간, 아무 이유 없이 안부를 묻는 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깊은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이 중심을 잡아주고, 한 사람이 지칠 때 다른 사람이 힘을 보태줍니다. 이렇게 서로를 지탱해주는 관계 안에서 우리는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곳까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라고 변화합니다. 삶의 단계가 바뀌면서 관계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즐거움을 위해 만났던 사이가 점차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로 깊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둘만의 관계를 넘어 세상을 향해 열린 관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우정은 두 사람만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며 우리가 받은 좋은 것들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함께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익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 자체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각자가 겪은 일들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더 지혜로워지는 과정입니다. 한 사람의 시행착오가 다른 사람의 교훈이 되고 한 사람의 깨달음이 다른 사람의 영감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서 배우는 관계는 결코 정체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발견이 있고 늘 성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베푼다는 것은 우정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지혜, 위로와 격려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줄 때 우정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함께 돕고 필요한 곳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함께 내어놓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전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함께 할 때 우정은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두 사람의 좋은 관계가 주변으로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삶은 결국 함께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일이 나무에서 서서히 익어가듯이 우리도 관계 안에서 천천히 성숙해집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햇볕과 비를 맞으며 조금씩 색이 변하고 단맛이 깊어지듯이 우리도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함께 경험하며 조금씩 깊어집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고 오해도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마저도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풀어가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익어간다는 것은 겉모습이 화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삶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내면의 풍요로움에 이릅니다. 서로의 삶이 스며들어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 각자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조화로운 전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정이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 길은 혼자 걷기에는 너무 길고 때로는 힘듭니다. 하지만 함께 걷는 이가 있다면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곁에서 걸어주는 사람,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사람, 지칠 때 쉬어가자고 말해주는 사람, 그리고 목적지에 함께 도착했을 때 기쁨을 나눌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이미 소중한 인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더욱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면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것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이 끌어당기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좋은 인연들로 가득 차고 그 인연들과 함께 아름답게 익어가는 풍요로운 나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